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2급 85회 전산실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결산 관련된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문제는 지금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좀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문제의 빈도를 놓고 봤을 때 세무 2급에서는 그게 아주 자주 내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쪽은 더 많이 나와요. 근데 매출 쪽의 문제는 빈도가 조금 낮아요. 근데 아주 오랜만에 출제가 됐네요. 두 번째 문제는 어김없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우린 순차적으로 1번부터 정리할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래 거래 내역만 있고 전표 입력은 생략할 것. 배점은 3점이네요. 4월 7일과 5월 13일에 거래 내역이 주어졌고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 서식을 열어놓고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전표 입력하고 들어오는 게 더 쉽기는 한데요. 전표 입력을 생략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전표 입력하셔서 반영하시게 되면 전표 입력 부분 때문에 감점이 되세요. 그래서 전표 입력은 혹여라도 하시는 분 중에 입력해서 반영했다 그러신 분들은 반영하시고 서식 저장하신 다음에 전표는 지우셔야 돼요. 자, 저희는 시험에서 준 조건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 모듈 선택해 주시고 부가가치세 쪽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가 있습니다. 메뉴를 열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는 1기 확정입니다, 여러분. 자, 1기 확정으로 출제를 했으니까요. 조회 기간은 4월부터 6월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서식을 왜 열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요 2번 자리와 3번 자리를 정리할 수 있느냐는 것 때문에 이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리 부분의 내용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실 것. 자, 여기 2번 자리에 들어오는 부분. 자, 요 2번 자리에 들어오는 부분은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 그리고 우리 전자지급 수단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그 부분에 의해서 발행된 부분이 있다라면 2번에 무조건 들어와야 해요, 여러분. 2번에 무조건 들어와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이 있었는데 그 금액 중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게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요. 2번 금액 중에 나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 있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2번의 금액 중에 세금 계산서 발급한 게 있으면 몇 번에 3번 자리에 우리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건 세금 계산서 안에 계산서 발급한 건 계산서 안에 기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특징입니다. 근데 그거의 취지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서식을 작성하실 땐 반드시 발행 금액이에요, 여러분. 발행 금액. 자, 발행 금액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드로 물건을 샀다. 한 거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장을 놓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내가 카드로 물건을 샀다. 근데 부가가치세가 있대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부가세를 따로 주세요? 아니면 카드 결제할 때 그냥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여러분 그냥 결제하셨을까요?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보편적으로 그냥 결제하시죠. 그러니까 이 발행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있고 카드 결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그 금액 자체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에 대한 거래는 요 서식에 입력하실 땐 반드시 뭐로 기억하신다? 공급 대가로 입력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거래 내역 보시고요. 위치 정리하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7일 주식회사 프레디의 제품 66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나와져 있고요. 자,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여러분,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면 사실 신용카드 매출 전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고 결제를 카드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면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부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결제 수단은. 자, 그랬더니 단서가 있네요. 대금은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10일 후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결제는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4월 7일의 거래는 우리가 증빙을 놓고 봤더니요. 4월 7일, 이 자리에 쓸게요, 여러분. 4월 7일은 제가 증빙을 두 가지 발급한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무슨 부분이요? 자, 매출은 무엇으로 했고요? 매출은 세금, 계산서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금의 결제는 무엇이 수단이었다? 신용, 카드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정리를 안 하고 저 세금 계산서로 물건 팔았어요 라는 것만 신고하면 신용카드가 단말기에 긁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자료가 국세청 홈택스에 집계가 돼요. 그럼 국세청에서 얘기하겠죠. 이상하다.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데 부가세 신고가 안 들어왔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한테 연락해서 신용카드 매출이 빠졌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들어와라. 또는 금액이 맞지 않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고하실 때 원래 매출은 세금 계산서가 맞는데요. 결제를 카드로 받았어요. 라는 걸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서식은 세금 계산서 먼저 입력하지 않고요. 누가 먼저인 거예요? 신용카드를 먼저 넣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라는 부분을 먼저 넣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교부한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 4월 7일은 입력하는 자리가 어느 부분? 여기 2번 자리에도 입력을 해야 되고 3번 자리에도 입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신용이라고 하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2번 자리에 넣어줘야 되네요. 2번에 신용카드 자리에 넣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어디 3번 무슨 자리에 세금 계산서 자리에 무엇 하셔야 된다? 입력하셔야 되네요. 라고만 표시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인 공급, 대가로 입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러면 우린 66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무엇 하시면 된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5월 13일 비사업자인 고창석 씨에게 제품 88만 원 부가가치세 또 포함입니다. 판매하고 대금 중 절반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고 나머지 절반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대요. 자, 그럼 여러분 4월 7일도 과세거래였고요. 우리 5월 13일도 과세거래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 과세 매출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각각 나누어서만 넣어주시면 되네요. 그럼 여러분 신용카드로 얼마요? 44만 원의 결제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현금 영수증으로 44만 원의 결제가 이루어졌다. 근데 여러분 5월 13일 건 세금 계산서라든지 계산서가 동반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5월 13일 건 어디에만 넣어주시면 된다?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금액 현황에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럼 정리가 됐으니까 우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하러 이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그럼 저희는 과세 매출분이란 부분에 신용카드라는 부분에 입력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신용카드는 660만 원에 44만 원이 더해진 금액이 가야 되겠죠. 그럼 660만 원 더하기 44만 원 하시면 우린 704만 원이 되나요, 여러분? 그러면 신용, 직불, 기명, 선불카드 과세 매출분 자리에 704만 원을 입력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현금 영수증은 얼마가 있다? 44만 원이 있습니다. 자, 과세 매출분의 현금 영수증에 44만 원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입력되어 있는 합계금액 748만 원 중 우리는 세금 계산서 발급한 금액이 얼마가 있다? 660만 원이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66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넣는 부분. 그래서 이 서식은 신용카드 매출 등 발행 금액 중에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발급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라면 반드시 3번 자리에 별도로 기재해줘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 서식 작성 문제를 시험에서 출제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입력이 모두 다 끝났으면 저희는 상단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완료됐다고 해서 메시지가 종료가 되면 저희는 메뉴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3점을 여러분은 획득하신 거예요. 됐을까요? 자, 두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기 확정, 그럼 10월부터 12월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아래에 제시된 자료만 있는 것으로 가정하며 가산세도 입력할 것. 여러분 힌트를 정말 잘 주셨네요. 가산세도 있대요. 그러면 넣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부가가치세 쪽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2기 확정 신고 기간을 입력하여 화면을 활성화시켜 놓고 갑니다. 자, 우리 조회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되셨을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놓고 매출부터 매입까지 정리하고 한꺼번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관련 자료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 그리고 과세입니다. 그럼 과세 매출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세에 세금 계산서 발급분은 1번 자리이네요. 그러면 이 자리에 1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입니다. 자, 과세는 맞고 세금 계산서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 세금 계산서 발급분 1번 자리에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내용 보시면요. 어느 부분이 나와져 있냐면 지금 종이세금 계산서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저희 회사는 현재 법인인가요? 개인인가요? 법인입니다. 그럼 여러분 법인 같은 경우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이 의무예요. 그렇죠? 근데 종이 발급했으니까 우리 문제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위쪽에 쓸게요, 여러분. 저희 회사는 법인이다. 자, 그러면 법인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사업자. 그런데 종이를 발급했대요. 자, 종이를 발급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배한 거죠.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발급하지 않았다, 발급하지 않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했다라는 표현이 돼버립니다. 자, 근데 그 미발급이 내가 무엇으로 발급하였다? 전자 대신 종이를 발급했다라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한 건 요 내용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미발급과 관련된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가산세 적용. 여러분 너무 친절하게 일단 위에 써주기는 했었죠. 자, 일단은 이렇게 놓고 갈게요. 자, 다음을 정리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입니다.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러면 과세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은 3번 자리에 가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3번 자리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82만 원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다라는 걸 항상 신경 쓰실 것. 근데 3번 자리에 입력하는 금액이 있으면 우리는 몇 번 자리? 19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자리도 꼭 넣어줍니다. 그래서 19번 란에도 입력한다는 거 표시. 자, 그리고 네 번째. 거래처 파산을 사유로 확정된 배송금액이 있다. 자, 주석을 보았더니 여러분, 주석 1, 동금액은 2020년 2기 확정신고 시 적법하게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손이 무엇됐다고요? 확정되었다. 그리고 대손세액 공제를 받겠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포함된 440만 원은 대손금이 되겠죠, 여러분? 대손금. 자, 우리 대손금이 발생하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대손세 공제받는 금액은 지금 발생된 대송금은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그 금액에 얼마를 계산하자? 110분의 10을 계산하자. 그럼 여러분 대송금은 440만 원이고요. 자, 그 금액에 곱하기 우린 110분의 10을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죠, 여러분? 4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우린 대손 세액공제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대손 세액공제는 몇 번 자리에 들어간다? 우리 8번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손세액 가감란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8번 란에 들어갑니다. 자, 8번 란에 들어가는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땐 음수로 입력을 해야만 부가가치세가 무엇이 된다? 감소됩니다. 그래서 음수 40만 원을 입력한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매출 쪽의 정리는 끝났습니다. 가산세 빼고요. 자, 두 번째 매입 관련 자료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분, 세금 계산서 수취, 과세 매입 금액은 10월부터 12월까지 금액, 공급가액 1억, 부가세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금 계산서 수취분이라고 나온 부분, 자 그런데 여기 주석 2번을 좀 읽어보고 갈게요. 제조 공장에서 화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취득한 중고 화물 트럭, 공급가액 2,000만 원, 부가가치세 2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래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수취한 1억은 지금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가는데 자, 1부는 일반 매입 10번이고요. 1부는 11번 고정자산 매입이네요. 되셨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중고 화물 트럭은 우리 몇 번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11번 고정자산 매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트럭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린 16번 자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상단에 있었던 매입에 우리 1억은 얼마로 고쳐주시고요? 8천으로 고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 숫자 8로만 쓸게요, 여러분. 네, 다 쓸까요? 8천만 원이고요.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얼마이다? 800만 원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우리 어디에 입력한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 공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일반 매입 몇 번 자리에? 10번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매입 10번 자리에는 8천에 800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습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인데 매입 관련 자료니까 여러분 몇 번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12번 예정신고 누락분에 갑니다. 그러면 예정신고 누락분은 벌써 나는 12번입니다. 라는 결정은 끝났습니다. 2기 예정신고 기간에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종이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종이세금 계산서 수취하였고요. 공급가액은 450이고 부가가치세 45만 원을 우리 누락하여 확정신고에 반영했대요. 예정신고 누락분은요. 예정신고, 수정신고 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 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확정신고 때 반영신고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 12번 매입과 관련된 예정신고 누락분에 세금계산서 몇 번 자리요? 38번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에 저희는 다시 38번 자리에 450에 45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이세금계산서 받은 부분은요. 상대편이 개인사업자이면 저희한테 종이세금계를 주는 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산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은 오히려 내가 공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신고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회사가 오히려 더 손해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이 없다? 가산세 없음입니다. 그래서 가산세 없음.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매출하고 매입은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가산세 정리. 자, 가산세는 26번 가산세 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커서를 두시면 가산세 명세가 열리죠, 여러분. 그럼 가산세 명세 부분에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부분?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사업자다. 근데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해야 되는 의무사업자가 무슨 부분? 전자세금계산서 대신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당연히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
그리고 그 가산세는 미발급 등 가산세에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 세금 계산서 난에 미발급 등 64번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산세는 위쪽에 써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미발급등이라고 했으니까 요 가산세는 미발급등에 가는데요. 여러분 지금 발급 의무사업자가 종이로 발급하면 가산세 적용하고 미발급이라고 했는데 미발급은 가산세가 다양합니다. 1%, 2%, 3%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종이로 발급한 요 부분의 가산세는 몇 %이다? 우리 1%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1,000만 원이네요. 네, 그래서 가산세는 미발급에 대한 미발급 가산세.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고불성시라든지 납부 지연 가산세는 우리 미납세액이 있었을 때 가산세가 나오지만 그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금액 가지고 계산합니다. 소위 말해서 공급가액. 그럼 공급가액 얼마? 1,000만 원입니다. 그럼 공급가액 1,000만 원 곱하기 우리 몇 %라고 여러분? 1%. 그러면 1%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의 1%이시면 얼마나 여러분? 10만 원의 미발급 가산세를 우리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1% 가산세를 적용하다 보니까 제가 왜 가산세 쪽을 아예 보여드리면서 얘기했냐면 그 1%가 지연발급 등이라고 하는 62번 자리에 1%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62번 자리에 입력했던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세금계산서 전자발급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하는 건 가산세 법령이 지연발급 등이 아니고요. 원래 미발급 등이 맞아요. 네, 미발급 등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64번 자리에 입력하는 게 맞고요. 다만 61번에 넣은 것도 맞았음 처리는 했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은 64번 란에 입력하는 게 맞다. 자, 정리 다 끝났으니까 입력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1번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금액을 넣는데 여러분 세금계산서 발급은 1번 란 2개가 들어와야 됩니다. 얼마요? 우리 1억 5천과 1,000만 원의 합계 금액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1억 5천 더하기 1,000만 원 하시면 1억 6천이 들어와야 되겠죠. 자, 부가가치세 당연히 1,600만 원입니다. 자, 그럼요, 요 부분 정리됐고요. 이제 3번 란에 입력하는 거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3번 란에 가셔서 우리 얼마 넣어주셔라? 그럼 682만 원은 부가가치세 포함이었어요. 그러면 620만 원 입력하시면 부가세 62만 원 나오죠. 무의식 중에 자꾸 682만 원을 넣으신다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럼 이 두 금액이 합쳐진 금액은 19번 자리에 682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용카드 쪽에 해당되는 이 부분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 대손세 공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대손세 공제는 8번 자리 대손세 가감입니다. 자, 대손세 공제를 받을 때 음수로 입력해서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줄여주시고 대손금을 회수해서 과거에 공제받았던 대손세액을 다시 국가한테 내야 될 때는 양수를 입력합니다. 우리 음수입니다. 얼마요? 마이너스 4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합계는 우리 1억 6,620, 우리 세액은 1,622만 원이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이제 매입 가겠습니다. 자,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은 1억이 아니라 8천만 원에 800만 원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금액을 수정해서 넣고요.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 11번 자리에 가셔서 2천만 원에 세액 20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여러분? 그럼 저는 세금계산서 수취분의 금액은 입력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정신고 누락분 12번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12번 자리 그리고 매입 쪽에 가셔서 세금계산서 38번 자리에 얼마 넣어주셔라? 450만 원에 45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정신고 누락분도 정리가 끝난 거죠, 여러분? 됐을까요? 자, 그 다음 이제 가산세에 갑니다.
가산세 우리 몇 번짜리요? 우리 26번짜리. 그리고 세금 계산서 미발급 등 64번짜리. 금액은 얼마 넣어주시면 되시죠? 우리 1000만원 종이 발급하였다. 근데 여러분 요게 프로그램의 세팅값이 2%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가 나옵니다. 그러면 20만원을 10만원으로 수정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3%짜리 가산세도 있어요. 그래서 미발급 등 가산세는 최소 1%부터 최대 3%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차가감 납부할 세액은 587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러면 정리 끝난 거예요. 그래서 2번 7점짜리 문제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장해 주시고요. 메뉴 종료하시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결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은 회계관리 쪽 가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총 5문제가 출제가 되죠, 여러분. 순차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학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자로 조회해서 오픈해 놓으시고, 자, 그리고 창은 최소화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무조건 12월 31일자로 열어놓고 갑니다. 수동 결산이 항상 먼저이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8월 1일 제조공장의 화재보험료, 여러분 제조공장의 화재보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8월 1일부터 2021년도 7월 31일까지 120만 원을 현금 납부하면서 모두 자산계정으로 처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자산계정으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저는 모두 무엇으로?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저는 회계 처리가 궁금해요. 그러면 8월 1일자 회계 처리를 조회하셔도 됩니다. 자, 결산일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보험료는 월할 계산하도록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회계 기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저는 8월 1일 즈음에 우리 무슨 부분? 보험료를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 얘기인 거죠. 모두 다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 무엇을요? 1년치. 언제 것까지? 우리 7월 31일 것까지. 그런데 우리의 회계기간은 언제이다? 우리의 회계기간은 12월 31일자로 회계기간이 종료되죠, 여러분? 그러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기간이 경과가 된 거라고 보셔야 되고요.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차기분이니까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겁니다. 그럼 기간이 경과된 건 비용으로 인식하시면 되고, 근데 미경과인 건 무엇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미리 준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은 자산으로 가야 되겠죠. 그 자산이 누구이다? 선급, 비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8월 1일부터 7월 31일 거를 전부 다 선급 비용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비용으로 해야 되는 것도 선급 비용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8월 1일부터 12월 31일 거 비용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당신이 지출하는 시점에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자산을 처리했다라면, 맞죠, 여러분? 자산으로 처리했다라면 우리는 무슨 시점에? 결산하는 시점에 우리 누구를 찾아서 우리 지난 거를 찾아라. 경과분을 찾아라. 그래서 경과분을 무슨 처리한다? 우리 비용 처리한다라고 하죠. 비용 처리.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비용은 누구 처리하면 돼요, 여러분? 보험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조 공장의 보험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조 원가 코드를 씁니다. 500번대 코드. 자, 그럼 비용 처리해야 되는 보험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보험료는 우리 1년치 얼마? 120만 원입니다. 곱하기 1년은 12달이죠. 1년치 냈으니까요. 그 중에 8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8, 9, 10, 11, 12, 5개월 지났네요. 자, 그러면 12분의 5개월치만큼은 보험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금액 얼마인가요? 50만 원 나오네요. 됐을까요? 그래서 차변의 보험료, 대변엔 선급 비용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소득결산입니다. 자, 구분란에 차변 넣어주시고요. 보험료 반드시 제조원가 521번 선택합니다. 금액 5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상대 계정 대변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는 선급 비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50만원.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당기 중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10만 원이 과다하여 나는 무엇으로 처리했다?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를 하였던 금액이 결산일 현재까지 원인을 찾지 못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과다라는 표현이 있는데도요. 아, 이 현금과 부족이 차변에 있었어, 대변에 있어서 이걸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시면 드디어 학계잔액 시산표를 쓸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자, 학계잔액 시산표에 가시면 12월 31일자 지금 조회를 해놨잖아요, 여러분. 그럼 현금 과부족은 실질적으로 당좌자산의 임시 계정이에요. 그러면 당좌자산 현금 과부족 맨 아래쪽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현금 과부족이 어느 변에 있어요? 차변에 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없애야 되니까 어느 변으로 보내면 돼요? 대변으로 보내시면 되죠.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시면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져 있는 현금 과부족은 실질적으로 과다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과거에 분계를 어떻게 해놓으셨을 거냐면 차변에 누구요? 현금 우리 지금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10만 원 과다하여 라고 했고요. 과다하여 현금 과부족 처리했다. 근데 이 과다가 지금 실제와 장부를 비교했을 때 여러분 실제 현금보다 장부가 과다했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대변에 헷갈릴까봐 이렇게 쓸게요. 대변에 현금 10만 원이 밖으로 나갔을 거고요. 왜냐하면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맞춘다? 실제로. 그리고 차변엔 현금 과 부족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 10만 원을 정리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없애야 되니까 어느 변으로 보낸다? 대변으로 보내서 상계하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그런데 결산일까지 원인을 무엇하였다? 찾지 못했다. 그럼 결산 시점까지 현금 과부족 원인을 찾지 못하면 무엇하셔라? 우리는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라. 그럼 여러분 차변에 썼던 현금 과부족이 대변에 갈 거니까 우린 차변에 누구 써주시면 될까요? 차변엔 우리는 영업의 비용인 잡손실 처리하시면 되죠.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금이 10만 원이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썼다란 얘기거든요. 근데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나갔으니까 손해예요. 돈이 들어오면 이익이겠지만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잡손실 처리합니다. 원인을 찾지 못하면. 반대이면 자비익 처리하시면 되겠죠. 참 오랜만에 낸 것 같네요. 세무 기준에서는. 그러면 저희는 일반 전표 입력 수동결산입니다. 차변 현금, 죄송해요. 잡손실 넣어주시고요.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상대 계정 대변엔 현금 과부족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 10만 원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전표 처리가 끝난 상태에서 여러분 학계잔액 시산표 지금 아까 차변에 10만 원 있는 거 보여줬잖아요. 상단에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현금 과부족 대변에 10만 원이 들어와서 우린 금액이 0이에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이익이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환급세액의 경우는 미수금으로 처리해 주시고 납부세액의 경우는 미지급세금으로 그리고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자비익으로 인식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전자신고 세액공제나 단수차액은요 자비익 처리합니다. 가산세가 있으면 세금과 공가 처리할 거고요. 자, 그런 내용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제가 분계를 별도로 보여드릴 필요도 없죠. 왜냐면 부가세 예수금 부칙 계정이잖아요. 차변으로 보내시면 되고 부가세 대급금 자산 계정이니까 대변으로 보내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금은 2,500이고요.
부가세 대급금은 3,500입니다. 자, 오히려 매입세액이 더 많았네요. 그러면 저희는 국가한테 무엇 해야 된다? 돌려받아야 되는 거죠. 네,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 뭐로 간다? 미수금 처리하셔야 되겠네요. 자, 입력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이 또한 소송결산이죠. 그럼 금액이 큰 쪽부터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저는 대변부터 넣겠습니다.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우리 135번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이다? 3,5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변 대변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자비익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은 얼마이다? 1만 원입니다.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과 상계 정리할 부가세 예수금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금액은 2,500입니다. 그러면 상단에 1,001만 원이 차액으로 들어오죠. 여러분, 요거만큼 국가한테 무엇 해야 된다고요? 돌려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변에 미수금 120번 입력해 주시고 우리는 1,001만 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자신고 세액공제는요. 우리가 납부세액이 있으면 납부세액에서 빼고요. 환급세액이 있으면 환급세액에 가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영업권 무형자산입니다. 자, 상각 후 잔액이 400만 원이 있으며 이 영업권은 2018년 1월 초에 취득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자, 이 부분은 제가 공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위쪽을 좀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실질적으로 이 영업권을 취득한 시점은 언제인 거예요? 우리는 2018년 1월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1월 1일이라고 하는 건, 요 금액은 2019년 12월 31일에 넘겨받은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2019년 12월 31일에서 2월 된 금액이에요, 여러분. 2월 된 금액이 4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2018년도에도 상각을 했겠죠. 자, 그리고 2019년도에도 상각을 했겠네요. 그럼 상각은 일단 몇 번 했어요? 네, 2번 했네요. 네, 2번 상각을 했고요. 제가 여기다 쓰는 건 상각한 걸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상각한 거. 자, 그래서 초에 취득한 것이다. 회사는 당해연도부터 영업권의 내용 연수를 기존 몇 년에서 10년에서 원래 여러분 10년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몇 년으로 변경하겠다? 6년으로 변경하겠대요. 여러분 이런 걸 무슨 변경이라고 했죠? 우리 회계 변경 배우셨었죠? 그럼 회계 변경은 정책 변경이 있고 무슨 변경이 있다? 추정 변경이 있었어요. 내용 연수 변경은 무슨 변경에 속한다? 추정 변경에 속하게 되죠. 그럼 추정 변경은 과거권은 소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부분이 회계 추정 변경이에요. 근데 이런 식의 문제를 많이 내지 않아요. 근데 이 문제를 냈던 거를 거슬러 가보면 세무 1급에서 이론 문제 쪽에 출제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전산세무 시험이 아니고요. AT 쪽에서는 이 부분이 이론 쪽에 계산 문제를 꾸준히 내고 있었던 실정이긴 해요. 근데 실기를 냈네요. 자, 그래서 회계 추정 변경에 속합니다. 그럼 여러분 회계 추정 변경은 회계 처리를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했나요? 전진적으로 적용한다고 했나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전진법을 적용하게 되죠. 여러분 전진법을 적용한다는 건 이 추정 변경이 된 단기부터 단기 이후에 전진적으로 적용해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10년에서 6년으로 변경되면 저희는 내용 연수 몇 년이 빠져야 돼요? 4년이 빠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4년을 줄여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상각을 2018년도에도 했고요. 2019년도에도 했다고 했어요. 이 4년이 줄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6년치만 하겠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2번 했으니까 원래 남겨져 있는 건 몇 년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실제 이게 10년에서 6년이다. 그럼 우리는 6년을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4년을 아예 줄여버리겠다라고 했으니까 자, 알아두실 게 뭐냐면 원래 당초의 내용 연수는 원래 10년이었어요. 근데 이 10년에서 벌써 나는 상각을 몇 번 했다? 2번이나 했어요. 그러면 2년치에 대한 상각은 한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연수가 남겨져 있는 잔존 내용연수는 몇 년만 남겨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8년만 남겨져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고요. 근데 이 당초 내용연수 10년을 우리는 무엇하겠다? 변경하겠다. 그래서 변경되는 내용연수는 우리 10년에서 몇 년으로? 6년으로요. 근데 벌써 2년 상각을 했으니까 그대로 2년을 빼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삼각한 기간 2년을 그대로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몇 년을 삼각하면 돼요? 4년. 그러니까 제가 아까 4년에 대한 부분을 줄여버리겠다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10년에서 6년으로 바뀌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잔존 내용 연수에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8년을 앞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년만 생각하겠다? 4년치만 생각하겠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됐을까요? 자, 그렇게 나오는 부분. 여러분 제가 열심히 여기다 얘기했는데 여기다 친절하게 써줬네요. 단, 회계 추정의 변경은 기업 회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가정하며 그렇죠. 우리 회계 변경은요. 적법하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가정하며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고요. 상각기간의 계산 시 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간주한다. 뭐 지금 1월 초니까 여러분 1월 한 달 다 인정하는 거니까 제가 2번 했다고 얘기한 거고요. 됐을까요? 그러면 계산해야죠. 자, 그럼 정액법입니다. 정액법은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여러분? 정액법 계산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취득 원가의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는 거죠. 그런데 상각후 잔액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벌써 2년을 했으니까. 그러면 저희 상각비는 무형자산 상각비는 남겨져 있는 장부금액 갖고 합니다. 왜냐면 2년치가 빠지니까요. 아니 근데 왜 이거 갖고 해요? 원래 최초에 탔던 금액 갖고 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데 이런 무형자산 상각 회계 처리는 직접법으로 처리해요? 간접법으로 처리해요? 직접법으로 처리해요. 자, 직접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 여기 남겨져 있는 400만 원은 벌써 감가상각비가 빠진 나머지 금액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장부 금액 가지고 한다. 또는 미상각 잔액 갖고 한다. 상각후 잔액이니까 여러분, 요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남겨져 있는 미상각 잔액이에요. 그래서 미상각 잔액을 내용연수, 근데 그 내용연수가 잔존 내용연수로 가야 됩니다. 그거 꼭 숙지해 주시고요. 여기다 쓸게요. 미상각 잔액을 잔존 내용연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금액은 전 요 아래쪽에 쓰고, 자, 그러면 여러분 미상각 잔액 400만원, 잔존 내용연수는 4년치만 한다는 거. 그러면 4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얼마 상각하시면 돼요? 100만원 상각하시면 되겠네요. 됐을까요, 여러분? 자, 이 무형자산 상각비는 자동도 되고요. 수동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5번이 지금 현재 자동이네요. 그래서 저는 4번 자동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럼 자동 표시 해놓고요.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근데 전 요 자리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분 요거 여러분 다 써놓으셨죠? 네, 썼으면 요 부분 요 옆에 100만 원이라고만 써놓을게요, 여러분. 5번 문제 가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 추정률과 단기대여금 잔액에 대하여 2%의 대손 추정률을 적용하여 보충법에 의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대손 추정률이 모두 다 동일했을 땐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자동 결산 메뉴에 가셔서 대손 추정률을 입력하고 마무리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외상매출금은 1%를 추정하고요. 그리고 단기대여금은 2%를 추정하기 때문에 우린 각각 계산을 해서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합계잔액 시산표가 또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합계잔액 시산표를 잠시 열겠습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셔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외상매출금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단기대여금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외상매출금, 자, 이런 외상매출금 현재 남겨져 있는 잔액은 얼마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3억 5,176만 원. 그리고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대변의 잔액. 그러면 얼마이죠, 여러분? 우리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보여지시죠? 자, 요거 가지고 계산합니다. 단기 대여금은 얼마 가지고 5천만 원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고 단기 대여금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 현재 없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계산하러 들어가 보시죠. 저는 외상이라고만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외상. 자, 외상 매출금은 남겨져 있는 채권 잔액 3억 5,176만 원. 자, 곱하기 몇 퍼센트요? 1%. 자, 여기서 대손충당금 잔액 얼마 빼주시면 된다? 100만 원 빼주시면 된다. 자, 그럼 이런 100만 원 빼시면 얼마가 되죠? 3억 5,176만 원의 1%이면 351만 760원이거든요. 거기서 100만 원 빼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251만 7,600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기 대여금, 저는 대여라고만 쓰겠습니다. 단기 대여금은 현재 남겨져 있는 채권 잔액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에 대손율 몇 프로요? 2%입니다. 자, 충당금 잔액은 없으니까 그대로 가져갑니다. 자, 5천만 원에 2% 계산하시면 1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은 결산자료 입력에 있는 우리 대손 충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이콘이 있거든요. 그 아이콘 사용 못해요, 여러분. 대손에 대한 추정률 같을 때만 쓸 수 있어요. 자, 이도 자동 결산이다, 수동 결산이다, 자동 결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동 결산에 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네, 이렇게 정리. 그리고 혹시 몰라 말씀드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앞에 전표 처리가 잘못돼서요. 여기 있는 채권의 잔액이 지금 현재 답안하고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런 경우들은요. 본인의 남겨져 있는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 추정률 마이너스 충당금 잔액을 빼서 나온 금액으로 제대로 설정만 되어 있으시면 맞았음 처리가 돼요. 네, 그래서 답안하고 금액이 달라도 내금액 기준으로 채점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저는 이 자리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쓰는 요 기능들이요. 화면이 전환이 돼도 지워지질 않아서요. 전 지우고 갈게요. 자동 결산으로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 합계잔액 시산표 종료시켜 주시면 되시고요. 일반 전표 입력도 우리 종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에 가자? 결산 재무제표에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셨으면 기간에 1월부터 12월을 입력합니다. 자, 4번 문제 입력할게요. 자, 영업권입니다. 영업권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무형자산 삼각대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6번 무형자산 삼각비 영업권 자리 있죠, 여러분? 이 자리에 금액 얼마? 10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우리 대손 충당금과 관련된 부분. 자, 이 부분도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외상매출금은 대손 삼각비가 맞고요. 단기 대여금은 기타의 대손 삼각비이기 때문에 입력하는 자리가 달라요, 여러분.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에 5번 대손 삼각 외상 매출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얼마요? 251만 7,600원을 입력합니다. 되셨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단기 대여금은 기타의 대손삼각비이기 때문에 우리 영업의 비용에 들어가죠. 그럼 영업의 비용에 오셔서 우리 무슨 부분? 기타의 대손삼각 보이죠, 여러분? 단기 대여금 선택해 주시고 이 자리에 얼마? 100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게 요 F8 대손 삼각이에요. 근데 여기 대손율을 입력할 때 여러분 1%, 2%를 같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콘은 사용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전 다시 취소하고요. 그러면 결산 반영 금액 모두 다 들어갔으니까요. 상단에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 분계 일반 전표 추가할 거니까 예 눌러주시고요. 완료가 되면 상단 부분에
자동 결산 붕괴 완료라는 글씨가 들어옵니다. 자, 이 부분까지 확인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되셨을까, 여러분? 자, 부가가치세 쪽은 크게 어려웠던 건 없고요. 결산 정리사항 쪽에 특이한 문제가 몇 번에 있는 거, 4번에 있었던 문제가 조금 특이했던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특이하다라는 건요, 기존에 냈던 기출을 기준으로 자주 내지 않았던 문제라는 거예요. 시험 범위 이탈은 아니에요, 여러분. 네, 당연히 낼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좌는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강좌에서는 원천징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어요.